안녕하세요. 학습법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게 된 저는 누구냐면요. 10년쯤 경력이 있는 교사입니다. 그동안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 막상 이렇게 학습법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니까 애들이 들어야 될 타이밍이 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이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에 얘네들은 깨달음이 오는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녹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부모님께서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이게 학습법을 만든다는 게 습관을 만드는 거랑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요. 함께 아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모두 이렇게 함께 보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경험하고요. 지켜봤던 아이들에 대한 경험, 그리고 심리학을 근거로 한 이야기라든지 다큐멘터리 등등 여러 가지를 총망라해서 제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서는 많이 추출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론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된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강의는 제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 아이들한테 들려주곤 하는데 그때마다 반응이 참 좋아요.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내용들은 좀 저는 이제 두 번, 세 번 해줄 수 없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두 번, 세 번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맥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되게 내용이 커요. 저는 영재를 구분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영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창의성이고요. 또 하나는 인지 능력, 흔히 머리가 좋다 하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학습 지속력. 뭐 영재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다른 이론도 많고요. 쭉 이론들을 보다 보니까 저의 결론은 이 세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여기 안에 해당되는 이 아이들을 저는 영재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를 영재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창의성에 대한 것보다 학습 지속력과 인지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영재로 많이 평가를 하죠. 심지어는 이런 애들 말고요. 딱 여기만 잘라가지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애들을 갖다가 영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창의성 애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경향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드리고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창의성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가르친 방식이 그렇지 않았는데 창의성에 대해서 뭐 나중에 뭐 잠깐 이제 저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지능력, 학습 지속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에 이제 진행될 강의에서는 이거를 모두 포함하는 정서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수능이나 뭐 이렇게 학교 준비, 공부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첫 번째로 인지 능력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 능력이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저는 인지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 사람의 기억법 뭐 이런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써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저는 인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람, 인간. 이 인간이 어떤 수준의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까닭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착각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벼락치기에 대한 착각. 나는 뭐 공부는 한꺼번에 하면 되는 것 같아. 그래야 집중도 잘 돼. 막 이런 착각들이 있죠. 그리고 뭐 두 번째, 집중 시간 같은 거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한 번 앉으면은 10시간 동안 공부를 해.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와, 대단히 신기한 사람이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을 좀 넘어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원래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착각들이 발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학생들은 공부를 미뤄서 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까짓 거 뭐 지금 공부해봐야 지금 잊어버리는데 뭐 시험 전에 빨리 공부하고 그때 기억하면 되지 이렇게 한 착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 죄송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런 착각을 많이 하세요. 그 애들이 자리에 앉아서 꾸준히 공부할 거라는 착각이요. 근데 아이들의 집중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린 시절에 공부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부모님들이 좀 더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애들 들어가서 공부해라 막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공부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인간의 인지 능력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인지 능력 중에서 기억 부분 요 하나가 이제 공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요. 기억은 크게 단기 기억, 아이고 이거부터 하면 안 되는데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감각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요. 인간의 감각을 말해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이 5가지 감각이 인간에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인간한테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감각은 당연히 시각과 청각이겠죠. 동물들은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개라든지 얘들은 후각 이런 것들이 강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눈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강의를 듣는 까닭 그겁니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소리로 듣고 눈으로 판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도 필요하고 시청각 자료 이런 것도 많죠. 네, 이 감각 기억은 그 특징이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대단히 시끄러운데요. 엄청 시끄러운 과정에서 내 이름 부르는 건 잘 들려요. 우리 엄마 목소리 잘 들리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그걸 딱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의 감각 기억인데, 이 감각 기억은 말 그대로 감각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감각 기억으로 받아들이느냐. 첫 번째 요소가 되겠고요. 자, 단기 기억입니다. 단기 기억에 대한 뭐 이론 같은 건 되게 많은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누구시더라? 그 이론 말씀하신 게 우리의 단기 기억 능력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은 5개에서 9개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용량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억 용량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전화번호랑 좀 닮았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요거를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되게 우습죠. 실제로 애들한테 뭔가 이렇게 암기를 시켜보면요. 저는 영어과는 아닙니다만 영어 단어가 좀 단순할 것 같아서요. 영어 단어 5개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좀 만만하게 생각해요. 못하는 일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뭐 충분하게 합니다. 10개를 외워라. 9개 근처가 되죠. 조금 어려워하는데요. 되긴 돼요. 어렵진 않아요. 여기까지. 20개를 외워라.
이러면은 애들이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좀 공부하는 애들은 합니다. 이거 훈련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100개를 해라 이러면 다들 뭐 그런 게 어딨냐 뭐 어쩌고 이게 나옵니다. 이 100개 단위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단기 기억으로 외울 수 없는 단위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은 이 기억들을 갖다가 가지고서는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넘기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장기 기억은 현재까지 그 기억 용량으로는 무한대라고 합니다. 뭐 끝을 모르겠다는 얘기죠. 인간의 두뇌를 다 못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장기 기억 용량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유치원 때 어렸을 때 그때 기억을 갖다가 얘기하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어르신들도 그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장기 기억은 시간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가고요. 물론 시간에 따라서 많이 지워지긴 해요. 그 다음에 그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나 뭐 그런 것들 다 떠나가지고 굉장히 큰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간을 말씀드린 건 양을 말하는 건데요. 뭐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단순한데 엄청나게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단어의 수라든지요. 뭐 숟가락, 젓가락,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감각 기억과도 연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몸이 완전히 익어버린 그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의 양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요 세 개를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저는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도 모르겠는 엄청나게 큰 장기 기억이라는 엄청난 주머니입니다. 장기 기억 주머니입니다. 여기에 아주 얇은 입구가 있어요. 이 입구 맨 끝에는 주머니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요. 이 주머니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머니가 감각 기억이다. 이 통로가 단기 기억. 이 큰 것이 장기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정보가 외부에서 오게 되면요. 감각 기억이 이걸 갖다가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합니다.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정보가 이제 들어가겠죠. 들어간 다음에 단기 기억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짝 기억에 넘어요. 기억에 남다가 여기서 사라져 버리거나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열심히 단기 기억을 넘겨가지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장기 기억에서는 이 기억한 내용을 갖다가 어떤 그 집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쌓습니다. 저는 폴더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이렇게 막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구조물이 엉켜 있으면은 얘도 좀 곤란해요. 왜냐면은 장기 기억에 있는 것은 다시 또 인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한 번씩 있으실 법한 경험 있잖아요. 그 시험 볼 때 이거 공부했던 건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했던 경험들. 인출에 실패한 경험입니다. 나 이거 분명히 알고 있는 건데 저 얼굴 내가 아는 얼굴인데 근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뭐였지? 중학교 동창인가? 이런 경험들. 장기 기억에서 나올 때 이제 그런 인출들이 실패하는 경우인데, 자, 이 내용들이 일단 기본적인 우리 기억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그 수업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뭐 이런 거죠. A라는 학생입니다. A는 못하는 애로 할게요. B는 잘하는 애로 할게요. 자, A는 수업을 듣는데요. 선생님이 막 설명하시고 뭔가 프린트를 주시고 막 그러셔요. 그래서 시각과 청각 자극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근데 A라는 애는요. 이거를 여기 감각기억 이 부분을 닫아버려요. 왜냐면 지금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오늘 이따가 쉬는 시간에 어떻게 찾아가서 으뜸 고백을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감각기억이 막혀버리는 상태에서는 단기기억, 장기기억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수업에 집중하냐 집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억의 싸움은요. 수업에 집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A는 전혀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정말 뭐 다른 의미지만 정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B의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듣고 감각 기억에 집어넣고 나는 이걸 잘 기억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단기 기억에 넣으려고 막 노력하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난 다음에 까먹어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까지 넘어와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단기 기억은 이거밖에 안 되는 데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C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고 보니까 C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정보를 감각 기억을 통해서 열심히 들은 다음에 단기 기억으로 이거를 쫙 나열하고서는 이 단기 기억을 갖다가 꾸준히 반복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내 것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이 안에 자기만의 구조물을 만들어서 꺼내기 좋은 형태로 보관을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C가 가장 공부를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뭐 이런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이겁니다. 단기 기억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단기 기억은 우리가 사람이 공부할 때 5개에서 9개 정도가 평균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벼락치기 같은 게 안 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공부할 때 한꺼번에 많이 공부한다고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밤새 공부하면 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런 그 감각 기억들이 자기가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천재처럼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 내용들을 다 알아듣고 그냥 막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다 암기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애들은 평소에 놀고 있다가 갑자기 공부한다고 싹 다 이해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성적을 올린다는 단순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둘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되는 거예요. 인지 능력은 이게 우리가 어떤 그런 교과 과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인지 능력에 그 맞거나 약간 더 훨씬 아래쪽을 많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준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 수준은 중간이나 중간 이하로 잡아서 수업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우리 학교의 기본,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죠. 완전 학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전부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게 목표이기 때문에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낮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높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느껴버리죠. 그래서 얘네들은 꼼꼼하게 챙기기만 하면 공부가 되는 것이고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수준이 낮기 때문에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습 지속력만으로 꾸준히 공부하기만 한다면은 성적이 상당히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 지속력이고요. 인지능력 말씀드렸던 까닭은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여러 학생들한테 내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또한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욕심내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라고 한다고 해도 얘가 그렇게 한 번에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뢰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습 지속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습 지속력입니다. 자, 먼저 학습 지속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요. 제목 적어야겠죠? 그 에빙하우스라는 분의 망각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망각곡선이란 뭐 그래프를 그리면 뭐 단순해요. 이런 곡선이 있는데요. 사람의 기억은 이렇게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시간을 말하고요. 이거 거꾸로 해야겠네요. 기억의 양을 말하고요. 이쪽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공부했을 때 여기 기억의 양이 있죠. 이만큼 기억을 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 가면은 또 줄어들겠죠. 여기까지 가면은 또 줄어들겠죠.
그래서 마지막 여기까지 갔을 때는 0에 가깝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참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원래 사람이 이래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오래 기억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 인정을 하고 봐야 돼요. 원래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대략 여기까지 오는 시간은요 일주일이라고 하던데요.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근데 그 정도가 되면은 기억은 제로가 된다고 해요. 배운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뭐 어차피 지금 공부해봐야 다 까먹으니까 나중에 공부할 거야 라고 말하는 애들은 이거를 제대로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뭐 또 A랑 B를 얘기할게요. A는 못하는 애입니다. 쭉 까먹습니다. B는 점선으로 말하겠습니다. B는 딱 공부를 끝냈어요. 끝내고 나서 그날 집에 가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곡선 타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그 복습하라 그랬었지 하고서는 그날 봤던 책을 꺼냅니다. 다시 봤더니 그거였구나. 다시 올라가요. 근데 또 잊으면 또 까먹어요. 또 까먹고 있다가 학원에 갔어요. 학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때 너네 저 공부했던 필기 좀 꺼내봐 라고 하셨어요. 얘가 필기를 꺼내서 보니까 선생님 그때 이거 설명하셨어요. 설명하면 자기가 알게 되죠. 또 올라가죠. 또 떨어져요. 이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또 떨어지고 있다가 한 달쯤 지나가지고 그 학원에서 시험을 본다네요. 아이쿠 맞아 이거 준비했어야지 하고 또 학원에서 준비를 또 해봤더니 이렇게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야지 하고서는 최종 정리를 해보니까 또 이렇게 쑥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일정 시간이 지났어요. 일정 시간이 시험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A에 해당되는 아이는요 싹 다 잊어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A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얘 학습량은 이렇게 많아져야 되는 거죠. 반면에 B의 경우에는요 여기까지나 여기까지.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래프는 뭐 그냥 그림으로 그리는 거니까 그냥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요. 기억의 양 자체가 다르죠. 놀랍게도 여기서 A의 아이는 아예 모르기 때문에요. 다시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B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맞다 이거였지 하고 이 올라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똑같이 그 수업을 들었는데 이런 결과가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겁니다. 참 이게 슬프면서 재미있는 요소인데요. 원래는 이 곡선을 만드는 주체는 그 B라는 아이 자기 자신이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내가 언제쯤 잊어버리니까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을 알겠죠. 얘는 이때는 복습해야지. 맞아, 이때는 국어를 다시 한번 봐야 돼. 이때는 영어를 또 봐야지. 뭐 이런 식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은 진짜로 많은 수의 아이들이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학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이 이걸 해주는 거죠. 얘가 공부하다가 어려운 순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까먹을 만한 순간에 이걸 갖다가 혼내고 시험 보고 막 이렇게 되면서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자기주도 학습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 가면은 어쨌든 성적은 올라요. 근데 그게 중학교까지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만 고등학교에 가면은 그런 일이 좀 많이 적어집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학습량도 많아지고요. 그게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양이 많기 때문이죠. 학원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아이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망각곡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아까 얘기한 인지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학습 지속력에 놓는 까닭은요. 이런 포인트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학습 지속력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내냐? 저는 학원이 아니라 그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요, 여기서 참 중요하게 말하는 게 습관 형성이에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 습관 형성이라는 이 이야기랑 맞물려서 얘기해야 될 게 이제 기억법에 대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기억법을 쓰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흔히 유명하게 얘기하는 건 반복법입니다. 그 다음에 연상법, 그 다음에 체계화법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체계화법은 이렇게 단기 기억에 이제 기억법에 들어가긴 하지만 장기 기억에 잘 어울리는 말 같아요. 이거는 반복법의 경우에는 부모님들 많이 해보셨죠? 옛날 깜지 같은 거 써보셨잖아요. 바나나, 바나나다. 뭐 이런 거. 애플 하면 사과, 애플 사과, 애플 사과, 애플 사과, 애플 사과 막 쓰시죠. 막 쓰는 게 반복법이에요. 근데 이 반복법은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면서 대단히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복만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컴퓨터처럼 막 그렇게 저장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연상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연상법도 단순한 기억법으로는요, 이런 거예요. 옛날에 앞글자 따가지고 태정태세 분단세 이런 거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과 연관성을 지어서 그림으로 연상시킨다든지 이런 기억법인데, 말 그대로 그건 기억법이고, 저는 이거를 공부에 적용하면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해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을 갖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상법에 이거를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업할 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이해한 내용이 이제 나중에 봤을 때 이게 그거였지 하고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해한 다음에도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예로 들어야 되나요? 파이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해서 3.14는 외워야 되죠. 그런 것이에요. 근의 공식을 구한다고 하면은 되게 복잡하죠. a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일 때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넘기고 하고 어쩌고 했을 때 결국 x는 하고 루트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런 근의 공식은 추출하는 과정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거는 결국 근의 공식을 외우는 게 편하거든요. 그게 암기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는 거랑 이해하고 암기 굉장히 달라요. 체계화법은 어떤 내용을 이렇게 체계화 시켜가지고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저는 나중에 이걸 장기 기억에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습관 형성은 여러 기억법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기 위한 어떤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학습 지속력에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겠네. 저는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저는 지금까지 공부하려고 이제 결심한 아이들 있잖아요. 좋아, 나 결심했어. 나 공부할 거야. 이런 아이들이 실패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100%였던 것 같아요. 다 실패요, 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결심을 한다는 것은 내 생활이 이러다가 갑자기 내 생활이 세모였다가 갑자기 네모로 바꾸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네모로 바꾸면은 본인은 착각을 해요. 이게 금방 될 것 같거든요. 난 열심히 하면 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막상 하면 안 되는 까닭이 이 결심이라는 게 현재 나와 그 결심한 후에 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심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굉장한 동기부여인데 그 결심의 형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습관을 만들겠다 이걸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그런 걸 권유를 좀 했어요. 여기 초점이 이렇게 안 맞지? 아이들한테 공부할 때 뭐 딱 자리에 앉아서 오늘부터 4시간을 공부할 거야. 이런 결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되게 우스운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날이 이제 시험 기간이든 시험 기간이 아니든 가능한 평일 위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정된 시간 오후 8시 정도 이때를 내가 공부 시간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이걸 많이 시켜요. 공부 시간으로 정하게 되면요. 이 공부 시간 정했을 때 일단 무조건 자리에 앉는 겁니다. 자리에 딱 착석. 근데 이걸 할 때 착석하면서 부모님께 좀 선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빠, 엄마, 나 8시부터 이제 공부할 거예요. 나 건들지 마세요. TV 틀지 마세요. 나 공부할 거예요. 괜히 막 떵떵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나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한다고 인식이 됩니다. 물론 좀 그동안 몇 번 그래왔다면은 약간 무시하기도 하시겠죠, 부모님들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주변에 선언을 하는 거는 그런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그래서 자리에 착석해서 얼마나 공부하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봐요. 저는 애들한테 30분에서 1시간을 추천합니다. 또 공부를 해본 아이들이면 1시간.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1시간 공부하면요. 부족한 거 알아요, 금방.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1시간이면은 뭐 되게 많은 줄 알아요. 안 해봤으니까. 공부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30분 하면은 좀 만만하게 생각해요. 30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실제로 만만하긴 해요. 그래서 요 정도를 시키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30분 공부했다, 1시간 공부했다 이런 게 아니라요. 8시에 자리에 앉았다가 중요합니다. 이 습관이에요, 이 습관. 내가 공부하기 위한 나의 몸, 나의 공간, 나의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에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고요. 나의 그 몸 상태, 그 체력이라든지요, 몸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하나로 딱 만든 틀이 만들어지면은 그 안에 있는 요 시간 동안 공부를 하든 아니면은 책을 읽든 이게 참 좋은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된 다음에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좀 연구 결과에 따라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경우 21일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경우 66일이라고도 하는데 그